강남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게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이번 정부가 1.3 대책에서 굉장히 세게 대책을 내놨거든요. 강남 3구와 용산 딱 4개 구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풀어버렸어요. 옥죄고 있는 울타리를 조금씩 이제 해체하는 거예요. 날아라 이렇게 이제 풀어줬는데 새가 날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팁을 드리자면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들어가면 아주 좋아요. 없는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해준다. 그러면 그런 게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세가를 높게 해주고 전세가 2억 5천에 받아서 누구한테 2억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5천이라는 일단은 이득금이 생겼잖아요. 돌려줘야 될 돈이지만 이 사람들은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에 대한 이득금이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자를 내주는 겁니다. 내주긴 하네요, 이제. 네, 내주긴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줍니다. 내주긴 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들어간 2억 5천을 되찾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억에 넘기고 수수료도 공인중개사한테 많이 줘요. 보통 이런 거 매매하면 뭐 2억짜리 매매를 하거나 그러면 1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한 50만 원, 60만 원. 그런데 이런 사기 물품을 거래를 하면 500만 원, 600만 원, 많으면 1000만 원까지 수수료를 줘요. 매매를 해버린 사람. 그러니까 매매를 한 사람은 뭐 때문에 사느냐? 나중에 상승장을 겪어왔잖아요. 그럼 전세가 올라가고 매매가 올라가면 여기서 이득이 생기니까. 이거 2억에 샀잖아요. 그럼 전세가가 2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전세가만큼만 올라가도 이 사람은 5천만 원의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의구심이 들지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되는 걸 기반으로 내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애써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무피 아니면 마이너스 피, 풀피 투자라고 하죠. 풀피 투자라고 합니다. 갭 투자의 일종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상승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사는 거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행위를 절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걸 사거나 아니면 이제 더 심한 사기는 뭐냐면 이 사람을 바지를 세우는 거죠. 바지라고 그냥 알바, 아무 이런 주택 시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너 이거 명의만 빌리는 거예요. 명의 빌리고 얘한테 명의 빌려주는 대가로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의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아예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200만 원, 300만 원 생기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 수십 채, 수백 채까지 이제 명의 빌려주고 수수료, 그러면 이 사람 막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이제 막 돈이 갑자기 떼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터지는 게 보유세가 나오는 거예요. 보유세가 몇 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이게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를 얻어야 될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전세 사기 유형을 알아야 돼요. 유형을 알아야 이걸 피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무조건 신축 빌라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신축 빌라. 근데 신축 빌라가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를 들어갈 때 어쩔 수 없이 가야만 되는 게 빌라촌이 가장 첫 번째거든요. 가격이 어느 정도 저렴하니까. 아파트는 좋은지 알죠. 근데 전세가도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를 전세를 들어가느니 좀 안전하게 그래도 빌라를 들어가서 빌라에서 살다가 자본금을 모아서 나중에 아파트로 가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일수록 구축 정말 허름한 빌라보다는 새 빌라가 눈에 들어오는 건 맞잖아요. 같은 가격이면 새 빌라를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신축 빌라. 그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기 사건의 주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신축 빌라를 거의 사기성으로 이제 분양을 하는 게 일반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신축 빌라의 사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신축 빌라는 일단 피하고 구축 빌라를 들어갈 때도 전세가율이 높다. 그러면 무조건 뭘 해야 되느냐? 보증보험을 들어야 돼요. 보증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정말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좀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임대인이 내 것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막 수십 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안 오르고 그냥 제자리에 있으면 사실은 이 임대인도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세금에서 터지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거죠. 임대인도 버틸고 임차인도 그냥 버티면서 일어날 수 있는데 크게 문제가 안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금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이 보증금이 날아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보험을 들더라도 근데 문제는 이제 전에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됐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제 세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면밀히 따져서 보증보험을 들고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불안하다 그러면 전세가율 높은 거는 피하는 게 좋은 거죠.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락 초입이거든요. 하락 초입의 특성이 뭐냐면 매도자들, 집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집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아직도 대부분이 하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뭘까요? 버티겠죠.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힘이 강한 지역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집일수록 입지가 좋은 집 아니면 뭐든지 뭔가 호재가 있는 집 이런 집일수록 그게 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려고 하는 사람도 안 사는 거예요. 사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하락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게 하락장 초기의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팔려고 하는 사람은 안 팔겠죠. 안 팔거나 호가를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야, 그 가격은 절대 못 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거래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보면 거래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아파트는 이제 매도자들, 집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락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급매물들을 내놓는 거고 그래서 거래가 되면 실거래가가 뚝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강남 같은 지역엔 끝까지 버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전체적인 사람의 심리가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이미 하락장이라는 거를 알고 있고 이제 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매수의 적극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매수자들은 이제 쫓아가서 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강남 같은 지역에 버티고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를 쫓아가서 사야만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겠죠. 근데 매수자들이 쫓아가지 않고 굳이 또 이렇게 버티고 있는 데를 살 필요가 없죠. 왜? 주변의 다른 아파트들은 20% 30% 떨어진 게 많잖아요.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어떤 걸 사는 게 유리해요? 떨어진 걸 사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버티던 사람들이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만약에 아파트가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는데 한 단지를 얘기하는 거 단지가 100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장이 되면 버티던 100개의 단지 속에서 뭐 한 50개 단지가 하락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50개는 버티고 있겠죠. 그러다가 조금 지났더니 10개가 또 하락 거래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40개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하락 거래가 또 10개 단지가 늘어났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그게 하락장입니다. 그러면 버티고 있는 나머지 20개, 30개 단지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여기서 이탈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꼭 팔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는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팔려고 했을 때 호가를 그대로 내놓게 되면 안 팔리겠죠. 매수자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면 싼 가격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락 거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 그러면 심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전환되는 거죠. 버티던 사람들도 이제 점점 불안해지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버티면 다 버티고 매수자가 쫓아와서 샀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강한 거죠. 근데 하락장에서는 다 이탈자들이 점점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대중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만 버티니까 나만 버티고 있다가 여기서 속된 말로 X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 심리라는 게 분위기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부동산 시장,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은 서울, 수도권, 인천이 한 시장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하락장에서는 적어도 5년 정도 하락을 하게 되고, 내림폭은 고점 대비 평균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돼요. 강남은 한 30%. 아니요, 강남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게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해서 덜 떨어지고 오래 버티고 안 떨어지고 버틸 것이다, 이런 얘기는 통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테고, 강남 안에서도 또 아파트별로 또 다 다르거든요. 조금 덜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좀 덜 떨어지게 되고, 많이 올라가는 폭이 클수록 더 많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간 지역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비율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사이클을 강조하면서 너무 입지에 매몰되지 마라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이 있으면 10억 주고 어떤 걸 사더라도 비슷하게 올라간다. 보통 올라갈 때는 저점 대비 또 한 3배, 평균적으로 한 3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0억으로 샀으면 30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연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거는 35억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또 25억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연적인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끝에 누군가 한 사람의 이제 역할이거든요. 끝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량 거래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항상 끝 무렵에 일어나는 거래는 딱 하나예요. 강남의 어떤 아파트가 30억을 찍고 누군가가 35억에 샀어요. 그러면 35억 거래 찍힌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는 전체가 다 35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아무도 누군가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럼 30억에 끝나는 거고, 그리고 그 옆에 아파트는 25억에서 이미 멈춰있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치가 참 중요한 거고, 그래서 주택시장은 운도 굉장히 많이 따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것도 누군가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난 도저히 무조건 그냥 이 가격이라도 팔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싸게 팍 던지면 50%, 60% 떨어진 가격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아파트는 다 한 40%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버티는 거고, 또 어떤 아파트는 30%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버티고, 사는 사람도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해서 그 가격대에 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에 있어서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거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비슷하게만 적당하게 예측을 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가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 개별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데들이 이제 하락 요인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공급 요인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공급이 많은 지역은 이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좀 잘못된 이론이긴 해요. 잘못된 이론인 게, 이게 이제 절대적 이론이 되려면 상승장, 하락장 똑같이 적용이 돼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상승장에서는 입주 물량이 많아도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2차 요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게 역할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절대적이다서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제가 입주 물량이 큰 지역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입주 물량은 이제 절대적인 요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락장이니까 입주 물량의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송도 이런 데들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송도나 인천 쪽이 많이 떨어지죠. 입주 물량이 수도권에서 제일 많이 몰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에도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이 몰려 있어요. 올해부터 이제 24년, 25년 막까지 입주 물량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지금 같은 시점에 입주 물량이, 새 아파트 없던 집이 생기는 거잖아요. 없던 집이 생기면 이런 장에서 전세가도 떨어지고 매매가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서울에 어떤 이제 사이트들이 있어요. 부동산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아실이라든지 호갱노노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지인이라든지 리치고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입주 물량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팁을 드리자면,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들어가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아니면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지역, 그러니까 직장하고 이제 연결된 가용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지역의 입주 물량을 검색을 해서 그 입주 물량이 좀 많으면 많을수록 전세가가 싸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살다가 오래 있다가 상승장이 되면 이런 지역을 매매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때쯤 되면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하락장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니고 길잖아요. 5년에서 상승장까지 가려면 앞으로 한 7년 가까이 있어야 돼요. 7년 동안 계속 입주 물량이 이어지는 지역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싸게 들어가면 적어도 뭐 한 4년에서 6년 정도 싼 가격에 전세를 살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내 자산을 아꼈다가 이제 상승장이 되면 그때 아마 매매가도 굉장히 저렴할 거예요. 그럼 이런 지역을 미리 이제 사두면 내가 거주를 크게 옮기지 않아도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번 정부가 1.3 대책에서 굉장히 세게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 전까지는 보통 하나씩 규제 해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규제 해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규제 지역 해제는 이제 반드시 해줄 걸로 봤어요. 그래서 규제 지역 해제가 이번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가 이제 규제 지역이 어디에 있었냐면 서울 전 지역하고 경기도의 4개 도시가 이제 규제 지역에 있었는데, 저는 좀 예상을 했던 게 서울의 뭐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좀 많이 떨어진 지역 정도 이렇게 해제할 걸로 봤는데, 이번에 서울의 4개 구, 강남 3구와 용산 딱 4개 구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을 규제를 해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센 거예요. 이것만 봐도 센 건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지금 한 4-5가지 규제 해제를 같이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센 규제죠. 구체적으로 보자면 규제 지역 해제하면서 이 규제 지역 안에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 거주 요건이 있었거든요. 실거주 요건이 있었는데 이 실거주 요건을 또 폐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을 받을 때 12억이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중도금 대출 구간도 아예 없애버렸어요. 분양권 아파트는 무조건 중도금 대출이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공에 대한 제한, 이것도 없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이 나왔을 경우에, 미계약분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줍줍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줍줍할 때 이걸 줍줍할 수 있는 요건이 무주택자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풀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도 살 수 있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 정책이 이제 규제 해제죠. 규제 해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센 정책이 1.3 대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다주택자에 대해서 집값 하락 좀 막아봐, 이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규제 해제가 대부분 이제 무주택자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무주택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규제 해제를 했는데 무주택자들이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계속 해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절벽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미분양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장의 하락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규제 해제한 효과가 거의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여력과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다주택자거든요. 다주택자한테 규제를 옥죄고 있는 거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한테 사라 이겁니다. 대신 다주택자가 삼으로 인해서 이게 상승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느 정도 맞게끔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라 이거죠. 적당히. 근데 지금도 금리 인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 영향 하에서 규제 해제 센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규제 해제가 센 게 나왔는데 금리 인상이라는 일종의 세장, 그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이 멈췄어요. 그러면 이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울타리가 없는 속에서 이제 자유롭게 날아봐 하고 딱 풀어주면 어디든 날아갈 수 있잖아요. 이게 다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제가 그래도 조절을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는 정부가 조금이라도 효과가 좀 크게 나오려고 생각한다라면 순서를 바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는 올해 2023년 1, 2분기 정도 지나면 대략 멈출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세장, 울타리가 없어진 다음에 이런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규제 해제의 효과가 크게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이 있는 상태에서 그 규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거래는 어느 정도 좀 늘어났어요. 거래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상승의 움직임은 사실 별로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은 이제 풀 게 별로 안 남았어요. 네. 거의 다 풀어가지고 남은 게 이제 별로 없는 게, 지금 취득세 중과가 약해졌지만 취득세 중과가 좀 남아 있고요. 양도세 중과도 한시적 배제를 연장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아예 없애는, 양도세 중과를 아예 없애는 그 과정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지역으로 강남하고 용산 이 정도 풀어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납치도 안 하고 푼다 해도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요인이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정책이라면 이제는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 부양책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옥죄고 있는 울타리를 조금씩 이제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하는 정도에 이제 그쳐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날아라 이렇게 이제 풀어줬는데 새가 날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훈련을 시켜서 날아가게 만드는, 먹이도 주고 막 이제 저기 저 멀리 뭐 먹이로 유인도 해보고 그런 정책들, 그게 이제 일종의 부양책인 거예요. 부양책이라는 건 뭐냐면